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단 둘이 살았어요. 네, 맞아요. 저희 엄마는 미혼모로 저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빠의 얼굴은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제 친아빠에 관해 저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거의 없어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엄마는 제가 자신을 닮아 참 다행이라는 말을 가끔 하곤 했어요. 제가 아빠를 많이 닮았더라면 어쩌면 저를 미워했을지도 모르겠다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궁금해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아주 어렸지만 저는 알 수 있었거든요. 저와 자신을 버리고 간 친아빠를 엄마는 많이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그 후로는 친아빠에 대한 말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때 제 나이가 고작 7살쯤 때였죠. 그러다 초등학생 때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한 2년 정도 같이 살게 된 적이 있었어요. 처음 그 아저씨를 보게 된 날 낯설고 왠지 무섭다고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그 2년이라는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에 속하는 분이었어요. 멀끔한 차림새에 늘 손가방을 쥐고 다니셨죠. 엄마는 그런 모습의 아저씨가 참 좋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숫기였고 낯가림이 심한 편이었던 터라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웠죠. 아저씨는 제가 불편해하는 것을 다 이해한다면서 일관적인 모습을 유지하며 늘 살갑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앞으로 함께 보낼 시간은 많으니 천천히 친해지면 된다면서 자기도 조급하게 다가오지 않겠다고 저를 배려해 주었죠. 하지만 제가 마음의 문을 열기도 채 전에 아저씨는 아예 우리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 달 정도는 낯선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게 아빠라는 존재가 생긴 것만 같아 한편으로는 좋았어요. 그래서 아저씨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고 그 속에서 눈치도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의 신락 같은 희망은 사라져만 갔어요. 엄마와 아저씨의 다툼은 끊이질 않았고 결국 나중에는 아저씨는 가리지 않고 마구 퍼부어댔어요. 언제부턴가 엄마는 상처투성이었죠. 주변 이웃들의 민원으로 경찰도 여러 번 왔지만 그때마다 부부싸움 때문에 소리가 좀 크게 새어간 것 같다며 주의하겠다는 아저씨의 말이면 다 돌아갔어요. 그렇게 지내다 어느 순간부터 아저씨가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점점 늘기 시작했고 그렇게 엄마와 아저씨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아저씨는 바람까지 폈던 거죠. 그 후로 엄마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남자랑은 절대 같이 안 산다고 다짐했어요. 저희 모녀는 둘이 의지하며 살았고 세월이 지나 저는 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각자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저는 어렸을 적 아저씨와 함께 지내며 겪었던 경험들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은 것이 사라지지 않고 내면에 남아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어려움이 컸고 사회생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저는 제 스스로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누군가에게 혼이 나거나 지적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더 긴장해 마음처럼 되지 않았거든요.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인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요.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더 실수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혀 고쳐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요. 결혼 전 회사 생활을 했는데 동기들과도 친하게 지내는 것이 어려웠죠. 왜냐하면 동기들이 제가 자기들을 불편하게 여긴다고 오해를 했거든요. 그뿐 아니라 상사가 저의 실수를 지적했을 때도 저는 가끔 급속도로 긴장하는 탓에 말까지 버벅댈 때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경력은 쌓여도 회사 직원들과의 관계는 늘 멀찍한 편이었어요.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 직속 팀장님께서도 저에게 부적응자라고 표현할 만큼 어울리는 게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게 힘이 되어준 단 한 사람, 바로 제 남편입니다. 영업부에 근무하던 제 남편은 저와 같은 해에 회사에 입사했지만 저보다 훨씬 진급이 빨라 제게는 상사였어요. 어찌나 저를 잘 챙겨주던지 남편의 호의에 저는 짝사랑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 보았죠. 참 다행인 것은 남편도 제게 마음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부품실 정리를 가면 남편도 시간이 좀 남아 도와주겠다며 따라오곤 했어요. 남편이 외근을 나가면 꼭 제게 문자를 보내곤 했어요. 제가 마음에 걸린다면서 말이에요. 남들은 제게 부적응자, 이상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며 손가락질할 때 유일하게 저에게 잘할 수 있다고 다독여준 남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었던 날이 바로 남편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마저도 진지하게 만나보자는 고백을 남편이 하고 연인이 된 후에야 제 마음을 털어놓는 거지만요. 그렇게 저희는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내 연애를 시작한 뒤 저희 팀원들도 그 외에 저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들까지 저를 대하는 것이 조금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일도 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남편의 영향이 컸을 테죠. 그렇게 2년의 열애 끝에 저는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후 얼마 안 돼서 남편은 이직하게 되었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준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회사에 남고 남편은 다른 곳에서 각자의 일을 해내게 되었어요. 남편을 만나 모든 게 다 잘 풀리기에 앞으로는 마냥 좋은 줄만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제가 첫째 아이를 낳는 걸 보고 얼마 뒤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오래전부터 유방암 진단을 받았었어요. 암이 생겼다는 걸 알았지만 일부러 수술과 치료를 하지 않으셨죠. 제가 일찍 그 소식을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엄마를 설득해서 치료를 받게 해드렸을 텐데 그럴 거라는 걸 아신 엄마는 저에게까지 숨겼다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더는 손 쓸 수 없게 되었을 때가 돼서야 제게 당신의 암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엄마를 보내고 나니 저는 더 외로워졌어요. 결혼 후에 임신하게 되니 조금씩 엄마라는 존재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잖아요. 살아있는 부모라고 해도 더 그들의 따뜻했던 품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경험할 때 엄마를 떠나보내게 된 저는 자책도 많이 들고 그리움이 사무칠 때가 많았어요. 비록 엄마는 돌아가시면서 언제든 자신을 찾으면 꿈속에서라도 나타나 저를 품어줄 테니 꼭 자신을 찾아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큰 힘이 되지는 못했어요. 세상의 마지막을 제 염려로 마치게 된 것 같아 죄송스러움이 너무도 컸거든요. 제 엄마를 잃고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버린 제가 너무도 큰 마음의 짐을 느꼈던 탓인지 그나마 가장 오래 다녔던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그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간신히 성사된 계약건이 저로 인해 파기가 된 어마어마한 실수였죠. 결국 제 담당 팀장님은 경위서를 제출 후 수습하기 바빴고 저는 그 수습을 해결하지도 못한 채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어요. 늘 업무적으로 완벽한 것을 추구하던 남편은 제 해고 소식을 듣고는 저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당신에게 면목 없어. 내가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다른 직장 알아보고 취직할게. 미안해. 도대체 어떻게 사고를 쳤길래 해고까지 당해? 당신이 그 일을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무려 근무 경력이 7년이야. 아무리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정신이 없었다지만 이건 도가 너무 지나쳐. 당신이 무슨 내 직속 상사야? 갑작스러운 외벌이 상황이 생겨서 많이 답답한 건 알지만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야 해? 내가 회사에서도 정말 인간 이하 취급까지 받으면서 욕먹고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 당신 속이 시원해?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당장 현실을 봐. 월세는 어떻게 낼 거며 애까지 있는데 생활비가 반토막 난 걸 그럼 지켜만 보고 나는 말도 못해? 아무리 무능하다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고. 뭐? 무능? 당신 정말 엄마 떠나보내고 이제 내가 죽은 당신과 우리 아이뿐인데 그럼 내게 그렇게까지 막말을 해야 당신 속이 편하니? 가뜩이나 면목 없고 미안해하는 내게 그렇게 한 번 더 상처를 줘야 편하냐고. 제가 회사를 잘리기 6개월 전 남편은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하면서까지 월세로 집을 옮겼어요. 2년 계약을 했으니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면 한참 남은 이 시점에서 갑자기 뚝 끊겼으니 남편은 부담도 되고 많이 혼란스러웠을 테죠. 집을 넓혀 들어가 월세가 만만치 않았어요. 관리비도 그 전보다는 훨씬 많았고요.
그러니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기에 참 면목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제게 상처로 돌아오더군요. 하지만 그때 잠깐 원망의 소리를 듣는 걸로 끝이 나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꽤 자주 듣기 싫은 소리를 했고 나중에는 시어머니도 제 해고 소식을 접하게 되고 나서 자기 아들을 힘들게 만든다며 안 좋은 말들을 해댔죠. 어느 순간부터는 시댁에 가끔 찾아뵙던 것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가면 제 아이에게도 제 험담을 하니까요. 거기다 제 얼굴은 꼴도 보기 싫다며 아이만 안고 시어머니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어요. 그나마 시아버지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죠. 마음의 병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몸이 허약해지듯 마음도 허약해지고 점점 시들어가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친정엄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느꼈던 슬픔과는 또 다른 마음의 병이 생겼어요. 무기력하고 우울한 게 종일 지속되었죠. 한 번은 너무 친정엄마가 그리워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의 유언과도 같은 말이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엄마가 쓰던 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당연히 답장은 없었고요. 하지만 제가 엄마의 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그 자체로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꼭 엄마가 금방이라도 연락을 줄 것만 같았거든요. 남편은 제 얼굴만 보면 일은 구하고 있느냐, 언제까지 놀고만 있을 거냐며 한심해하고는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해보고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기로 했죠. 시어머니도 제가 회사에서 잘린 뒤 알아보고 정 할 일이 없으면 자신의 식당이라도 나오라고 하도 성화였으니 차라리 잘 됐다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함께 일하다 보면 지금은 미운 감정이 생겼을지 몰라도 점차 다시 가까워지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식당 일이 처음이다 보니 고생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부터 10까지 배워야 하는 것들도 많았고 시어머니의 스타일이 있었기에 거기에 맞추기도 해야 됐어요. 제 딴에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시아버지는 일 시키는 걸 좀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여전히 저를 미워했고 제가 식당 일을 돕기 전보다 더 많이 홀대했죠. 사소한 서빙 문제나 계산을 잘못하면 저는 시어머니에게 갖은 구박을 들어야 했고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실수는 더 많아져만 갔어요. 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한 번은 지나가는 손님을 피하다가 제가 컵을 떨어뜨렸어요. 컵은 플라스틱 컵이라 깨지거나 하는 위험천만한 일은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컵을 떨군 모습을 보더니 큰 사고라도 친 듯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예, 너는 도대체가 할 줄 아는 게 뭐니? 아, 그깟 컵 하나 제대로 못 가지고 와? 아, 죄송해요. 손님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비켜드리다가 그만 놓치고 말았어요. 제가 깨끗이 닦아둘게요. 핑계는. 너는 회사에서 근무할 때도 그렇게 사고에 대한 핑계 대기 바빴니? 아, 그러니 회사에서 잘리지. 시애미인 나도 너 같은 걸 써먹는 게 이렇게 열불 터지는데 아, 회사는 오죽했겠어? 능력이 없으면 이런 일이라도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해요. 더 신경 쓸게요, 어머님. 너랑 같이 있는 후로 아주 혈압이 올라 못 살겠어. 이따위 실력으로 어떻게 살림은 하는지 몰라. 가족 일이라고 대충대충 할 생각 말고 아마 일단 서운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해. 그날을 기점으로 저의 실수는 날로 늘어갔고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탐탁지 않아 늘 호시탐탐 혼낼 구실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대답도 없는 문자를 엄마에게 보내고 나며 참았습니다. 그렇게라도 버티면서 일을 해야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만은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혼날 때마다 말없이 제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리며 힘내라는 눈빛으로 바라봐주던 시아버지 덕에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사건이 발생한 날,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더 안 좋더라고요.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고 온몸에 힘이 쭉 빠져 까딱하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어쩔 수 없이 식당에 못 나갈 것 같다고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난리가 난 겁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식당에 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이, 뭐야?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연기하면 내가 순순히 그러렴 하고 허락이라도 할 줄 알아? 어디서 못 배워먹은 게 연기까지 하면서 일을 빠지려고 들어? 연기가 아니라 정말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오늘만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는 무슨 이해야? 오늘 단체 손님 오는 거 잊었니? 지금 단체 손님 와서 힘들 것 같으니까 쇼하는 거잖아. 누가 모를 줄 알아? 당장 나와 어서. 어머님, 제가 몸살이 와서. 몸살 같은 소리 안 해.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몸살이 와? 속일 걸 속여라. 진짜 이혼당해봐야 네가 정신을 차릴래? 버르장머리 없는 것. 이혼당하고 네 자식 얼굴도 못 보고 싶은 거 아니면 당장 나와. 이혼의 빌미로 갖은 소리를 해대며 식당에 나오라는 시어머니. 하는 수 없이 천근만근인 몸을 이끌고 식당에 나가야 했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떴다며 몸이 아프면 쉬지 그랬느냐고 말씀했지만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픈 연기하려고 분을 바르고 온 게 뻔하다며 저보고 발칙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픈 몸으로 시부모님을 도와 식당 일을 하는데 머리가 핑핑 돈다는 느낌을 여러 번 받았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저에게 쉬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단체 손님들은 곧 물밀듯 밀려왔어요. 식은땀까지 뻘뻘 흘리며 일하다 결국 그릇까지 깨며 혼절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혼절하는 그 순간에도 똑똑히 들렸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깬 후에도 선명히 기억이 났어요. 아가 정신 차려라. 119 불러요 얼른. 아이고, 딸년이 이따위로 낳아놓고 미역국을 먹은 네 애미가 불쌍하다. 그래놓고 무책임하게 먼저 세상을 떠나? 살아있었으면 내가 개겁크 물고 반품이라도 하지. 이건 뭐 짐덩이가 따로 없네. 쓸모없는 것. 얼른 119 부르라니까 뭐하고 섰어? 알겠어요. 안 죽으니까 유난 좀 떨지 마요. 당신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병원인지 집인지 구분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코를 찌르는 특유 병원 냄새 덕에 지금 제가 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살펴보니 제가 있는 곳은 병원 VIP 병실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벌떡 몸을 일으켰어요. 제가 가장 비싼 병실에 누워있다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 가족 중 그 누구도 저를 이 좋은 병실에 입원시킬 리 없으니까요. 그런데 몸을 세워보니 한켠 미니 소파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눈에 띄었어요. 그분은 제가 깬 것을 보고 웃으며 다가왔어요. 저는 그분에게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차근히 설명해 주더군요. 저를 이곳 병원으로 데리고 온 건 바로 돌아가신 엄마 핸드폰 전화번호를 쓰고 있던 사모님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 사모님은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엄마 번호를 쓰게 됐고 제 연락을 줄곧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보내다 말겠지 싶었지만 거의 매일같이 보내다 보니 연락을 하기가 애매해졌다고 해요. 게다가 제가 엄마에게 보낸 문자는 거의 일기식이었던 터라 제 모든 상황까지 다 적어져 있었거든요. 우리 집 시댁 식당에서 있었던 일 등 특정 장소까지도 다 적어졌던 터라 제가 어디 사는지 유추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사모님은 도대체 문자 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그리움 가득한 문자들을 보내는 걸까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를 찾아오게 된 시모의 식당에서 저라고 추측이 되는 사람이 창백한 얼굴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았고 직감적으로 저라는 걸 알 수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곧 쓰러졌고 저를 표독스러운 얼굴로 내려보는 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문자를 보내는 주인공이라는 걸 확신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길로 사모님은 저를 자신의 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겨 입원까지 시켜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군지 소개를 해주었어요. 그 사모님은 한 기업의 외동딸이었는데 자식과 남편을 모두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참 신기한 건 그분이 우리 엄마랑 동년배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제 문자에 언제부턴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고 해요.
저는 그간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그 사모님께 털어놓았어요. 친한 친구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말이에요. 사모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오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게 자신이 힘이 되어주고 싶다면서 저를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어요. 도대체 일면식도 없는 저를 왜 돕겠다는 건지, 돕는다면 어떻게 돕겠다는 건지 의문투성이었죠. 그런데 사모님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하더라고요.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구한 채로 살 필요는 없지 않아요? 당신은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왜 그러고 있는 거죠?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니까요. 제가 보낸 문자를 다 봤다면 아시잖아요.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 남편과 아이, 그리고 시댁 식구라는 걸요. 저는 혼자이고 싶지 않았어요. 남보다도 못한 가족이라면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당신을 생각하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얼마나 더 희생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아야 벗어나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나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지금이 그 벗어날 기회라고 난 생각해요. 제가 힘이 될 거예요. 도와줄게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제 아이는 그럼 어떡해요? 저요, 제 아이만큼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요. 유일한 제 희망이고 행복인걸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죠. 그런 가족들 밑에서 뭘 보고 배우겠어요. 못된 식구들에게 멋지게 복수해봐요. 그렇게 저를 그동안 무시하고 홀대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복수를 이야기했어도 그때까지는 마음이 확고하지 않고 갈팡질팡했어요. 그러던 차에 제가 입원한 5일 동안 시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병문안으로 오셨죠. 물론 시어머니는 남편 둘 다 와보지도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아이가 저를 너무 찾기도 하고 걱정이 돼서 안아볼 수 없었다며 사모님의 도움을 받아 좋은 병실에 입원했으니 아무 걱정 말고 푹 쉰다 생각하며 있다가 오라는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간 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를 VIP 병실에서 지내도록 해줄 수 있느냐면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면 취직이나 좀 시켜달라고 하지 그랬냐고 하더군요. 남편은 제게 자기 몸 하나 관리 못하고 그 꼴이라니 한심하다면서 VIP 병실이 저 같은 게 쉴 수 있는 곳이냐면서 자신은 입원비를 절대 내줄 수 없으니 알아서 처리하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 뒤로도 한 번씩 더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는 도대체 별것도 아니면서 왜 아직도 입원해 있는 거냐면서 꾀병 그만 부리고 이 부분에서는 왈가불가하지 않을 테니 쇼 그만하고 와서 일을 도우라고 하더군요. 남편도 시어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회사에 출근해서 자기 일하랴 시어머니 식당에 제가 메우던 자리를 대신 채워주랴 힘들다면서 몸 적당히 회복했으면 눈치껏 퇴원하고 와서 일하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이에게도 한 번 연락이 왔어요. 뚝 부러지던 아이라 시아버지에게 몰래 부탁해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아이는 아직도 많이 아프냐면서 보고 싶다고 울먹였죠. 그런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데 너무 미안해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기 바로 직전 아이가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엄마가 얼른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한이 만나러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가 열심히 치료받고 갈 테니까 더 씩씩해져서 만나자. 응, 엄마. 아프지 말고 얼른 와. 나 할머니 식당에서 종일 노는 거 너무 심심해. 집에서 엄마랑 놀고 싶어. 미안해. 엄마가 딱 2번만 더 주사 맞고 갈게. 그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말 잘 듣고 아빠 말도 잘 듣고 알겠지? 걱정 마. 그런데 엄마가 바뀔 수도 있는 거야? 나는 엄마 바뀌는 거 싫은데. 하나,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하나야. 어떻게 엄마가 바뀔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할머니랑 아빠가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내가 엄마가 바뀐다고 뭘 얼마나 힘들어하겠냐고 그랬단 말이야. 나는 엄마 바뀌는 거 싫어. 앞으로도 쭉 엄마랑 같이 지낼 거야. 하나, 엄마 어디 안 가. 어디 가더라도 꼭 우리 한이랑 같이 갈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바뀔 수도 있냐는 아이의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아이와 전화를 마친 뒤 곧장 사모님께 부탁했어요. 복수하기 전에 꼭 확인해 봐야 할 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말했던 것에 대해 알아봐 주기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에 왜 그런 식의 대화를 하게 되었는지 금방 알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도움도 안 되는 절 내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기를 바란 것이었어요. 남편도 꽤 적극적으로 시어머니의 의견에 따른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혼 사유를 모으고 있었어요. 제 단물만 쪽 빨아먹은 뒤 버리려던 속셈이었던 거죠.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더는 바보처럼 그 쓰레기만도 못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며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홀대하는 것도 모자라 저를 이용한 뒤 버리려는 그 시커먼 속내를 알게 되었으니 그들보다 먼저 제가 복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사모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드디어 기구한 인생의 끈앞풀을 잘라야겠다고요. 사모님의 위치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저는 하루 만에 면접도 보지 않은 회사에 입사한 것도 모자라 팀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 있었어요. 그냥 가족을 속이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냐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모님께서는 회사에서 잘리기 전 제가 했던 업무 파악 후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이었죠. 제게 태어나고 나면 그 거지 같은 시어머니 식당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준 자리에 앉아 자기를 도와 일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모님은 시어머니의 식당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던 날 사모님은 위생신고가 들어갔으니 곧 점검이 나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웬 위생신고인가 의아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식당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셨기 때문에 더욱 이해가 안 됐죠. 그리고 사흘 후 정말 사모님의 말처럼 시어머니 식당에 위생신고가 들어와 점검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어요. 도대체 누가 신고한 것이냐며 말도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도 굴하지 않고 위생 확인은 시작되었고 곧 주방에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냉동식품들과 다 물러터진 식재료들을 얼려놓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것들을 제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평소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너무도 싫어했던 터라 서빙이나 식당 청소, 카운터 정도만 일했었기에 주방에서 그런 것들로 음식을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위생점검이 끝난 뒤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 시어머니는 도대체 누가 신고했는지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씩씩댔어요. 그 와중에 더는 눈치 볼 필요 없으니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위생 걸려서 아무리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도 최소 영업정지일 테니 차라리 잘 됐어요. 이참에 푹 쉬세요. 다시는 그런 지저분한 재료로 만들지 마시고요. 가족이 만든다 생각하고 만든다고 하더니 아버님과 남편이 이런 음식들을 먹으며 지냈던 건가 보죠?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가뜩이나 속 뒤집어 죽겠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 아, 신고한 게 너구나. 그렇지? 맞잖아. 바른 대로 말해. 어머님, 제가 주방에 들어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생사람 잡지 마시고 반성이나 하세요. 그리고 저 취직했으니까 앞으로 어머님 밑에서 식당 일 보조하면서 보낼 시간은 없을 것 같네요. 지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병원에 입원했던 게 갑자기 무슨 수로 취직을 해? 일하기 싫으니까 별의별 꾀를 다 부리는구나. 이제 어른까지 속이려고 들어? 곧 명함 나올 테니까 그때 증명해 보일게요.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한이 새엄마를 찾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 엄마를 당신들이 바꿔. 이혼하고 싶다는 뜻이죠? 그렇게 알고 소송 진행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리한테 사람 붙였어? 어? 이것이 보자 하니까. 사람을 붙여? 당신은 자식 듣는 곳에서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찌꺼리다. 애까지 듣게 해놓고 뭐라고? 그동안 내가 고분고분 처신하니까 내가 우스웠나 본데 누가 더 무서운 사람인지 한번 끝까지 두고 보자고.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긴 채 그 길로 식당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곧장 집으로 가 간단히 짐을 챙겨 아이와 집을 나왔습니다. 사모님께서 끝까지 도와주기로 했으니 모든 게 정리될 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지내라고 선의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렇게 선의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를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본인 딸처럼 느껴졌대요. 그리고 제 일기와도 같은 문자를 보며 마음이 이렇게까지 애절했던 적이 없었고 얼굴은 모르지만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죠. 본인을 그저 저희 돌아가신 엄마가 보내준 조력자라고 생각해달라고 하시는데 사모님 말씀을 듣고 되려 제가 운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은 남편도 자식도 먼저 여의고 남은 방이 너무 많은 자신의 집이 쓸쓸하기만 했는데 덕분에 자신도 간만에 기분이 좋다면서 말이에요. 말로는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도움을 받기는 자기도 매한가지라고 말해주는데 어찌나 감사하던지 거기다 유능한 변호사 도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기까지 했어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증거들을 수집하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하고 있는 회사가 사모님의 절친한 친구의 남편분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였다는 사실이었어요. 거기다 남편은 회사에 오피스 와이프까지 있었더라고요. 회사 동료를 지내면서 어찌나 지저분하게 지냈던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말도 못할 괄시를 받으면서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떻게든 관계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제가 너무도 어리석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오피스 와이프가 있다는 덜미가 잡힌 덕에 이혼 소송은 너무도 수월하게 진행되었지만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승소로 끝이 났어요.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가졌고요.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면 힘들었겠지만 사모님이 힘써준 덕에 취직이 되었고 급여도 전 남편보다 훨씬 많이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어 걸림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에 반해 전 남편은 누가 퍼뜨렸는지 오피스 와이프에 대해 조강지처를 두고 뒤에서는 지저분한 짓을 했다며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 회사의 질을 흐린다는 명목으로 승진해서 낙방했고 곧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어요. 승진에만 영향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 안심하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전 남편은 준비 대책도 없이 실직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전 시어머니의 식당도 위생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단골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어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거기다 그 식당 상가를 사모님이 비싼 값에 사들이면서 소문이 안 좋은 식당을 둘 수는 없다며 계약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빼라고 하여 설상가상으로 식당까지 빼게 되어 졸지에 길바닥에 나앉은 신세가 되었어요. 사모님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식당에 찾아가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대가를 이렇게라도 치르라며 그래도 고작 식당 빼는 걸로 끝났으니 감지덕지인 줄 알라는 말을 남긴 채 식당을 유유히 빠져나왔어요. 사모님의 방문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제야 느낀 이전 시어머니는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귀태나는 여자가 찾아와 저를 괴롭혔던 벌로 식당 운영을 못하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면서 말이에요. 자신이 언제 괴롭혔냐면서 제발 아니라고 해명 좀 해달라고 애원하는데 그런 이전 시모에게 저는 똑같이 대갚아 주었어요. 예. 아무리 헤어졌어도 이렇게까지 복수하는 법이 어딨어? 어떤 기태나는 여자가 상가 주인이라고 와서는 네 얘기를 꺼내더구나. 내가 언제 너를 그렇게까지 괴롭혔다는 거니? 제발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 좀 해다오. 우리 식구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제발 부탁이야. 아니 남남된 마당에 길바닥에 나앉던 말던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제가 아파도 병문안 한 번 안 오신 분이.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 남편이 회사에 오피스 와이프를 뒀던 거 아시나요? 참, 아들놈을 그따위로 낳아놓고 미역국을 먹은 어머님이 불쌍하네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지만요.
어머님과 전남편 때문에 아버님만 고생하시게 생겼으니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을 하시니 벌 받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쓰레기 같은 남편 반품했으니 말이에요. 아니 너 그게 다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좋게 끝난 관계가 아니라고는 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왜요? 어머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좋게 끝난 관계가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제가 몸살로 식당에서 일하다 쓰러진 날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러게 왜 못되게 사셨어요? 넓은 아량으로 마음 베풀며 살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구도 원망 마세요. 어머님께서 하신 짓들이 낳은 결과니까요. 사모님은 주변 기업들에게 전남편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전했고 전남편은 입사 지원서를 넣는 곳마다 떨어진 탓에 40대 중반의 취준생이 되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연세가 적은 게 아니니 일하겠다 해도 식당 설거지 정도밖에는 구할 수 없었고 전남편도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아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죠. 우리 가족이 함께 지내던 집까지 이혼할 때 저와 분할한 탓에 전남편에게 남은 건 졸지에 백수가 되어 집에서 지내고 계신 부모를 요양하는 것뿐이었어요. 그에 반해 저와 아이는 사모님의 도움과 위자료를 통해 둘이서 지내기 딱 좋은 아기자기한 집을 구해 생활하게 되었답니다. 저의 복수는 그렇게 사모님 덕분에 아쉬움 없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사모님과 자주 만나 담소도 나누고 식사도 하면서 단란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마음이 맞아서 함께 밥정 나누며 살면 그게 가족 아니겠어요? 저는 비록 이혼했지만 새로운 가족이 생겨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게 자신을 찾으면 꿈에라도 나오겠다던 엄마. 그런 엄마가 마치 하늘에서 처사를 보내준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맥없이 당하며 지내는 모습이 많이 속상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모님과의 연을 만들어준 건 아닐까요?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따뜻하고 보람차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도 사모님을 저희 친정엄마 따를 때처럼 아주 잘 따르고 저도 사모님 덕분에 대인관계에 대한 거북함도 많이 고쳐져 지금은 마케팅 부서 팀장으로 밑에 직원까지 두고 진취적으로 일하는 멋진 여자가 되었어요. 가까워진 뒤 사모님을 엄마라고 부릅니다. 엄마가 제게 준 선물 같은 분이니까요. 제가 처음 사모님께 엄마라고 불렀던 날 저희 아이가 엄마는 엄마가 바뀐 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바뀐 것이 아니라 엄마가 둘이나 생기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엄마가 둘이라 더욱 든든하다고요. 파란만장한 제 30대 후반의 일들이 제 인생의 걸음이 되어 더욱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탄탄대로일 제 인생에 그리고 제 아이와 두 번째 엄마와의 행복에 많은 응원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